자,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10시 5분 30초 현재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패럴림픽 컬링. 네, 영미 열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선 4승 1패, 현재 공동 2위. 그야말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MB 소환. MB가 누군지 아시죠? 내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합니다. 어마어마한 취재진이 몰릴 것 같은데요. 조사 한번 받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기의 소환 내일입니다. 더 이상의 소환 그만하자. 바로 영장 간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이유의 잔소리 나갑니다. 신과 함께 달리는 영험한 김용민의 정치쇼.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FM 103.5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또 충남 일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홍성, 그리고 북한까지 가요. 이게 개성에서도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98.3으로는 경기도 이천, 그리고 KNN 러브 FM을 통해서는 105.7 부산, 88.5 양산, 89.3 부산 기장, 90.9 경남 창원, 98.7 경남 진주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용용 브리핑 시간입니다. 반기웅 주간경향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네.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직 받아칠 그게 안 돼 갖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예. 앞으로는 안 씻고 오세요. 예. 지금 얼굴이 빨개졌네, 제가 지금. 너무 잘생겨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래요. 자, 한데 월요일 최반장의 반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반 기자님이 빠지면서 최막장이 될 뻔했다가 최박장이 됐다는 이런 원고를 지금 제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그 원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 우리 반기용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는 어떤?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제 먼 친척이죠. 먼 친척. 예. 대한민국에서 반 씨는 이게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 올 뻔했었네요. 예. 자, 그래요. 오늘 첫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이 이제 댓글 공작에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보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2년 당시에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그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 7,900여 명까지 동원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7만 9천 명한테 애국심으로 댓글 달아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거 누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움직이실 분들이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간인 여론조사
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7만 7천 명.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속초시 있죠. 7만 9천 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속초시 인구만한 한 도시가 전체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매달려서 다 댓글을 다시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이냐 이제 경찰 그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2차례 정도 만든 것으로 봐서 단순히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도 그렇고 군사이버사령부도 그렇고 이젠 경찰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만 남은 검사님들이 뭐 댓글 달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제 총동원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궁금한 게 그런다고 뭐 민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뭐 분석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 그런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민심이라는 게 댓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저렇게 뭐 댓글 공작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웠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도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인터넷 보수 단체는 좀 나름대로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좀 유명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뭐 노노데모 여기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좀 넘는데요. 이번에 요즘에는 좀 뭘 하고 있나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약간 그 카페 회원 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넘었다가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 운동 하고 계시고 문재인 탄핵 서명 운동 이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3만 8천 하니까 충청남도 계룡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진짜 빠삭하시네요. 이런 걸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제 고향 청주도 지금 이제 100만을 돌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창원시는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그 광역시를 하겠다. 그렇죠. 광역시 지금 프랜차이즈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남 창원시는 106만 정도 됩니다. 근데 수도권 보면은 수원시가 한 120만 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리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건 좀 더 확실하게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이런 그 구시대적인 여론 공작으로 뭐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 했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개헌 대통령이 오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헌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밑그림이 나왔어요. 개헌 초안. 맞습니다. 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고 이 여러 가지 헌법 개헌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초안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죠.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촛불혁명도 들어갑니까? 촛불혁명까지는 여기 일단 그 포함된 여부까지는 나와 있지 들어가지 않은데,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게 보이는데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논란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이 법안 발의 가지고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18 항쟁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고요. 예. 법률의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전에 세종시 관련해서 이제 뭐 간섭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한양 여기가 수도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 안 됐지만은 오래 전부터 경국대전부터 이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관습 헌법이다. 뭐 이런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소식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갑자기 역사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 수준으로 많이들 놀라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뤄줬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수도 관련된 문제도 좀 자유롭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번에 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4년 당초 이제 자문위는 4년 중임제로 고려를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제 4년 연임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임제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2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년 하고 재선에 도전했는데 떨어지면 그냥 이대로 재출마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는 것이고 4년 중임제는 예를 들어서 4년 한 다음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4년 절치부심해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는 연임제를 연임제가 이제 택했고요. 그 현행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항이. 근데 이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이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더 하려고 개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좀 약간 이 개헌안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일부 몇몇 그 기사를 보면 마치 이제 제왕적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시진핑의 뭐 종신 뭐 이런 단어랑 이제 매치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 기사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번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대충 훑어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거는 대통령제 대신에 권력 분산형 뭐 이를테면은 이원정부제라든지 그리고 내각제 이렇게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대통령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헌 초안에는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안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고요.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도 탄핵해서 내쫓을 수 있는 판에 국회의원은 뭐 무슨 이 시쳇말로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날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한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개헌안이 잘 통과가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날리고 싶습니까? 이 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모양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 어디에요? 페이스북에서 SBS 라디오 입력하시면은 이 지금 현재 생방송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야기 하나 짧게 해볼까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이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여기서 고사성어를 하나 꺼냈죠. 그 지석이면 금석도
쪼개진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 이거를 좀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 예. 사자성어를 풀지는 못하겠고요. 네.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안전이라는 예.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 이라고 이런 뜻인데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속뜻을 보면 이제 우리를 빼놓고 좀 뭔가를 하지 마라.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니까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에 어쨌든 간에 그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자기네들이 이제 넌지시 어떻게 견제구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네들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빼놓고 어떻게 뭐 이 한반도 문제 논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 테이블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자 간의 협상이라든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빼놓고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면 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그 균형자, 중재자의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외교적인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은 외국 사절을 안 만나는데 만났다는 것 얼마나 몸이 달아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기용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언니들 모셨습니다. 양지열 언니 어서 오세요. 이게 어찌돼요? 이게 엄마와 언니의 시선은 뭡니까? 도대체 왜 제가 여기 있죠? 변호사계 엄마. 언니로 하시죠. 김엄마. 음악의 어머니가 있고 뭐 음악의 아버지가 있듯이 변호사의 어머니 뭐 이런 거. 새로운 얘기를 또 이제 언니에서 엄마로 승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이모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이 뭐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이렇게 머리를 묶으셨는데. 네, 머리를 안 감아서. 굳이 자백 안 하셔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제발 저래요. 너무 솔직하시다. 그러게요. 우리 고란 기자님 오셨고, 자 지난주 못 오셨던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지난주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군요. 등촌동 SBS로 가라고 전화 받으신 뭐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요? 목동으로 오셔야 되는데. 농담이. 이런 농담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아재 개그.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치권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됐는데 절묘해요. 이쪽은 16석, 또 다른 쪽은 6석. 딱 20석.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교섭단체는 그냥 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교섭단체 수는 3개입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런데 민평당과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이제 교섭단체 4개 시대를 맞는 거예요. 4당 체제. 그러면 이게 정의당의 경우 좀 복잡하잖아요. 뭐 민주평화당은 그냥 교섭단체를 하자 정의당하고. 그럼 이제 조금 실용적으로 할 것도 같은데 정의당은 이념과 가치의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의총에서 민평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이제 이후 당내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 사실 정의당은 뭐 다른 당하고 합쳐도 뭐 우리가 어느 쪽에 뭐 흡수된다, 빨려 들어간다 이런 걱정을 하는 당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민평당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만 같이 하고 너무 국회 안에서 전혀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촛불 정신이 정권을 바꿨는데 국회는 하나도 안 바꿨다. 근데 정의당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 촛불 정신을 좀 밝히고 싶은데 힘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도 동기로서는 유효하나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일단 그 원내 교섭단체인 당과 그렇지 않은 당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비교섭단체 정당의 서름 우선 어떤 게 첫째, 있습니까?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의 정파 간 교섭으로 운영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파 간 교섭이란 무슨 그 교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법안의 처리에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를 연다 안 연다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첫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는 지금 18개 상임위가 있고요. 7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18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비교섭 단체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리고 상설특위가 또 이제 운영이 예결위 윤리가 있는데 예결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결위 간사가 되면 정말 세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가지고 그 예결위 간사가 되면은 그 정부 부처가 예산 짤 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간사 또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또 7개 특위가 있는데요. 특위가 평창특위, 4차 산업특위, 미세먼지특위, 청년비례특위, 헌법개정특위, 정개특위, 뭐 사개특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시기의 의사결정을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평의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간사나 위원장을 못하다 보니 목소리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적게 받죠.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에서 지원하는 국고 비중도 일부 올라갑니다. 이정미 당대표는 뭐 국고 지원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원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특수활동비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으로 받는 건 아닌데 교섭단체 대표니까 받는 건 있다. 개인적으로. 아이고. 다르네요. 그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워하세요. 특수활동비 얘기하면 뭔지 좀 왠지 뇌물 같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그분 예전에 보니까 20대 국회 초반에 그 추혜선 의원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이 언론운동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미방위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그런 위원회에 그 배치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소수 정당의 서름이죠. 만약에 교섭단체면 원구성을 안 해줘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의 A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가야 돼.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깰 거야. 이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교섭은 그냥 남는 자리 가야 되는 식이죠. 그렇죠. 그게 본래는 제대로 운영을 하면 비교섭 단체라도 그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아마 또 착각하시고 국회 미래방송과학창조 통신위원회 그곳이 좋은 곳인 줄 알고 많은 분이 가셨을 텐데 사실은 방송이 딱 들어가면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요? 방송이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전반기에 그 방송이 들어간 미방위가 법안 통과 건수 제로였어요. 한동안. 저것도 있어요. 사실 그 미방위 국회의원이 거기서 이제 바른 소리 냈다가 그 방송사의 주무 그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 방송사의 미포이면은 그게 또 피곤해져요. 저요. 찍히는 거예요? 벌써? 저요. 역으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추 의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미방위로 배치가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앞으로 민평당과 정의당 어떤 또 존재감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되겠고 이용호 의원 같은 분 국민의당이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하면서 난 거기 안 간다 하고 무소속으로 빠졌는데 이거 저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그 합치면은 나 거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요 상황을 놓고 법률권, 범야권 이렇게 자꾸 언론이 분석하잖아요. 그건 분석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범야로 나누면 바미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거대 야당, 거대 여당 이 양쪽을 뭐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면서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범야는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사안별로 뭉치고 네. 흩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되게 다차방 정식, 고차방 정식은 아니고요. 국회는 네네. 예. 다차방 정식. 예. 네,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진짜 예를 들어서 범야 이러면은 그 규모가 큰 당들은 상관없지만은 규모가 작은 범야당은 이중대로 그냥 몰려요. 들러리죠. 네. 들러리인데 근데 들러리 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단순한 걱정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각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서의 어떤 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국민 볼 때는 더 국회 안 움직일까봐 걱정이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까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참 두 당의 일종의 어떤 이것도 정계 개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건 국민에 의한 정계 개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정계 개편인데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은? 원내 교섭단체는 통합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범정계 개편으로 하겠습니다. 범정계 개편으로. 네. 아니 그러면 원내 교섭 단체를 했을 때 얻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내 분란이 단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상임위 구성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정파 간 교섭의 창구로서 나도 4분의 1로 그 테이블에 앉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어마어마한 그런 이 뷰 포인트가 무슨 일 있어요 내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그런가요? 펼쳐집니다. 예. 9시 반. 9시 반. 예. MB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이 되는데 그거 가려면 비표 받아야 된다고 새벽 5시에 검찰청 앞에 기자들 그래요? 줄 서야 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튼 통제를 다 한대요. 네. 아무도 못 오게. 아무도 못 오게. 예, 그 큰 건물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큰 건물을 다 비우는 거죠.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엄청나. 그분이 누굴까요, 근데? 예. 뭐 MB다. 똑같아요. 소름 끼쳤어요, 순간.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근데 저도요 예전에 한번 이 모 케이블 방송의 노조 사무국장에다가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피소가 돼가지고 검찰에 이제 소환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2003년 1월이었습니다. 예. 정말 뭐 무슨 구속될 일은 아닌데 그 전날부터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진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찰청 가는 건요 네. 이상한 게요. 예. 저는 일하러 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고받는 수사를 것도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일을 하고 수사 받는 의뢰인의 뒤에 앉아 있으러 갈 때조차도 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경찰이나 검찰. 전 거기 결혼식장 가는 것도 그닥 기분이 좋지 않은데 거기 결혼식장도 있습니까? 결혼식장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아유, 예. 심지어 그런 정도인데 보통 그래서 이제 손님들 제 입장에서 손님이고 피의자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변호사를 들들들들 볶는 분이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해서 그러냐면 예. 내가 같은 법조인의 법률가인 변호사를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검사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변호사한테 물어보는데 영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예. 막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까지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할 때가 있고 MB.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숙연하게 가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하죠. 예. MB는 후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숙연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되게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된 액수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뇌물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다고 하고 예. 전체로 따지면 뭐 300억 가량 횡령이나 이런 게 된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내일 이제 가서 뭐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래요? 아니요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보통의 지금 경우 현재 제기된 혐의만 보면은 보면 300억이잖아요. 예. 액수가. 이거 뭐 그러니까 긴급 체포감인데. 근데 네.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10억대만 넘어가도 일반 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환되면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정리에 좀 들어가죠. 네. 뭐 여기저기 연락도 하고 뭐 예. 그런 경우죠. 예.
근데 지금 뭐 또 일각의 얘기는 한번 조사받고 돌아와서 금명간 영장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난 모르는 거다. 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들, 국정원으로 받은 것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고 그냥 부하 분질의 일탈이었다라는 거고 다스는 내가 전문 경영인이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운영하는 건데 그냥 도움을 준 거다. 그리고 내가 현대 출신이니까 당연히 연결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본인하고 본인 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믿으시거든요. 믿으시고 또 일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들이 이제 사기업들로부터 빵집에서도 한 2억 원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법정 관리에 하필이면 들어갔죠. 조선소 성동조선 같은 경우가 그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삐걱삐걱 됐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조로 나는 모르는데 아마 형님이 받으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주장을 반복을 하면 검찰이 설득을 당할까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가야 될까요? 그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그 MB 때 기조실장이 MB를 만나서 이렇게 국정원 활동비 받아 쓰시면 문제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 기조실장이면 국정원 기조실장. 네.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그 분이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속실장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관이라고 타이틀을 원래는 이제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없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달아줬잖아요.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 그분과조차도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다가 분명히 내가 받았고 사실은 내가 국정원으로서 받은 것도 있지만 국정원 돈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해줬다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측근 내지는 가장 가까이서 돈 관리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돌았었어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가족 빼놓고 형님 빼놓고 형님 사위 아들 빼놓고는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면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는 걸 MB 거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게 이제 MB 측의 생각이라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다스 쪽만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아무리 큰 돈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실제 소유주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범죄죠. 그 자기 회사라고 해도 주식회사 돈을 빼낸 건. 그럼에도 자기 돈을 자기가 뺐다라는 것 때문에 도덕성 같은 것에서 큰 타격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불거진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스를 하다 보니까 왜 다스 소송에 김백준 청와대 기획관 이름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을 추궁하다 보니까 다스 소송에 삼성도 들어와 있네. 추궁을 하다 보니까 삼성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돈을 또 받으셨네. 이게 줄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스 말고 나머지 것들이 사실은 더 심각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뭐 검찰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혐의들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왜 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고. 뭐 고개를 왜 갸웃거려요? 그거 하려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를.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또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 이런 분들이 돌아서게 된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정권 그냥 지난 정권에 있어서 돈과 비리와 부정부패와 무관한 정권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측근들이라고 했던 정치적으로 모였던 분들도 재임 이후에 속된 말로 챙겨주는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서운하면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결백하니까 우리는 지키겠다 명예를. 근데 알고 보니 본인만 안 그랬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다 MB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증언하는 분들은 만약에 MB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몇 억을 내가 했다라는 거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고약한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인데 그걸 뭐 부정하고 뭐 이념적 결집을 통해서 정치 투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다스의 경우도요.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상은 씨나 김재정 씨의 처나 그러니까 다스에서 지금 자금이 비자금이 조성되고 이게 횡령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MB가 시키거나 MB가 실소유주가 아니면 이상은 씨나 김재정 씨 처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또 말씀하셔야 되는 갑자기 진행을 다시. 갑자기 어제 우리 고위층께서 그게 라디오니까 목소리를 헷갈릴 수 있다. 사람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된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저는 양지열 변호사고요. 유일한 남성이고요. 양언니. 왜 그러세요?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이 똑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측근들 역시도 다스의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돌아섰죠.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 공사 사장하셨던 분. 근데 친인척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형님들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또 이게 끝까지 그래도 내가 동생을 지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참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저의 큰형과 저의 처남이 나 몰래 동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다스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게 의심이 안 가나? MB 실소유 의혹이 거기서부터 이미 사실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다들 이른바 스킵을 했는지 고생들을 하셔서 서로 돈에 이렇게 관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간들의 동거래. 그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2007년에 후보 검증 토론회 그 2007년 7월에 했던 건데 그거 보면은 뭐 저 몰래 둘이 만나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MB의 아들 이시영. 그 대주주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조카를 챙기는 거 가능한가요? 능력이 있어서 기용을 했대요. 조카를 챙긴 것도 아니죠. 최근에 녹취록 보면 들어가서 이시영 씨는 큰아버지하고 그 사촌 형을 쫓아내려고 굉장히 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챙겨준 거 그러면 주주의 아들도 아닌데 가서 주주를 쫓아내려고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근데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아들이 들어가서 회사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냥 도움을 줬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뭘 도움을 준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족이 아니라 범가족이다. 범가족.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명수님,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앞머리 뱅 스타일로 내리셨네요 라고 하셨고요. 청순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장호님 언니들 안녕이라고 하셨고 5968번 쓰시는 분 대전, 대구 주파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기 이제 부산 KNN만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방송을 합니다. 대전은 TJB 대전 방송, 대구는 TBC 대구 방송에 전화하셔서 왜 우리는 러브 FM이 안 들리는가 이러면서 항의를 하시면은 어플로 들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고릴라로 들으세요. 고릴라로 들어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압박을 좀 많이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니 뉴스는 계속해서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정치쇼. 저 지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치 이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별걸 다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자, 언니 뉴스 최민희 전 의원 모셨고 고란중앙일보 기자 모셨고 그리고 범언니. 저 최민희 전 의원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이에요. 한 번 의원은 영화 해병대 의원. 그렇죠. 그 영화 감독님들도 보니까 한 편만 만들어도 죽을 때까지 감독. 그렇죠. 감독이죠. 최민희 의원님. 저도 그럼 전직 중앙일보 기자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자, 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소모전을 벌일 땐 아니고 최은영님 오늘 빵빵 터집니다.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웃어서 창피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기왕 창피한 김에 우리 최은영 씨도 따라하시죠. 정치쇼.
예. 어우 잘한다. 정치 쇼. 예. 이게 우리가 인생이 다 이슈 쇼가 뭐예요?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슈? 다음 이슈 뭐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현주님 용디 덕에 용민 BJ 덕에 처음 고릴라 다운받고 열청 중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용디하니까 뭐 GD 막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최화정 BJ는 뭐 최디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분이 또 지금 논란의 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그 가스원전 공사에서 2015년 16년에 그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 때문에 떨어졌던 그 12명 가운데 예. 그 사이 4명은 이미 다른 곳에 지금 취직을 한 상태고 어이구. 그렇지 못한 8명을 예. 구제를 해서 아이고. 올 하반기 신입 공채 직원들과 함께 예. 비록 2년에서 한 3년 정도 늦었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을 박수 쳐야겠다.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예, 축하드립니다. 적폐청산.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그 부처 18개 관계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특별 점검한 결과 약 한 4,788건 정도가 적발이 됐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 과정에서 한 100명 정도가 부정 채용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아이고.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차례차례 구제 절차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네, 기대됩니다. 강원랜드는 어떻게 구제 절차를 갖죠? 강원랜드? 거기는 룰렛을 돌릴까요? 거기는 직원들을 다 바꿔야 되는. 예. 이거 힘든데. 이거 뭐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건 5.18, 6.25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 소식을 일단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예. 네, 참 잘했어요. 네. 예. 아유. 이렇게 이제 사회가 하나하나 이제 재기를 찾아가는 정상화되는. 정상화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뭐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는 오늘 그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게 사연을 하자면 이제 10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보통 이게 뉴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주간조선 이게 주간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었다가 10일쯤에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통상 토요일 날. 주간지는 금요일에 마감해서 토요일에 인쇄돼서 일요일에 이제 배부가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제 그 주간지들의 인터넷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주간조선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자신의 대학 동기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채용을 지원을 한 걸 두고 은행 인사 담당자에게 야 아들이 그 친구 아들이 지원했으니까 한번 좀 봐달라. 라고 전화를 하셨대요. 잘못했네. 네. 손금을 봐달라는 말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봐달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청탁이 아니라 봐달라. 결과만 알려달라. 이렇게 거였죠. 해명이 돼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이게 은행의 일종의 관행인데 이 관행도 지금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은행이 임원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자회사의 임원들이 만약에 어떤 인재를 추천을 하면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주고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옛날의 느낌상으로는 뭐 서류 면제해 주니까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의 촛불 위에 우리의 높아진 이 그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이분의 입장도 그냥 합격 결과만 알려달라는 거였지 뭐 가정에 채용 절차에 개입을 하거나 부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했고 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금감원이 앞서서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 채용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그때 22건을 적발했었는데 13건이 하나금융지주에서 나왔거든요. 하나은행.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채용 비리를 해놓고 은행권에다가 채용 비리 이런 거를 뭐 검사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온 거고요. 이에 대해서 최 원장이 뭐 처음 반응은 뭐였냐면 그래서 10일 날 이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도 쉬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보도자료 같은 걸 잘 안 내거든요. 기자들한테 그 보도가 나오자 안내 자료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해명 입장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측에다가 증거 내놔라.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강력 대응했거든요. 그러니까 11일 날 그 일요일 날 출근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하나금융 쪽에 우리도 알아본 결과 도대체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그거는 이제 해당 자료는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우리가 그 인사 관련 서버에 접속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인사 담당자를 이제 물어봤더니 구두로 최 원장의 해명처럼 알아봐 달라고만 했지
그 과정 선발 절차는 공정했고 선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금감원이 채용비리 조사를 나갈 때 2015년에서 2017년을 조사를 나갔거든요. 예. 근데 하나은행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료 다 폐기하고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2013년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날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이 최은식 그 금감원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나와 관련된 뭔가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연하게 싸워서 이걸 밝히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뭐죠? 예. 일단 전화를 한 건 사실이죠. 맞아요. 네. 아니 전화를 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인데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면 과정이었어요. 예, 과정이었으면 당연히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높아진 문재인 맞아요. 정부의 기준에 맞춰야 네. 되죠. 예전엔 전혀 문제가 안 됐을 사안. 물론 당연히 문제시해야지만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덮어뒀던 일들. 네. 예. 그래서 최 원장이 처음에 그 월요일 날 오전에 내가 여기 그러니까 아주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특별 검사단을 꾸려가지고 하나은행을 한번 그럼 2013년을 다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본인은 물러나게 됐지만 어쨌든 그 팀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때 아까 내부적으로 임원 추천이라는 제도가 아예 있었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금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라든가 예. 다른 뭐 하명주 은행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연 추천을 안 했을까? 요거 뷰 포인트군요. 공식 제도가 있었으면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뒤졌는데 뭐가 또 나오면은 그렇죠. 뭐 그분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다. 예. 다 지금 거의 물귀신 작전을 지금 다 과거의 관행으로 그냥 해오던 일들이 지금 높아진 도덕 기준에 따라서 근데 다 차례차례 정리되는 순서인 근데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님 그 추천할 권한이 있다 그랬지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권한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추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혹시 추천한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사례처럼 면접 점수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금감원장이 주장한 건데요. 그 최 원장이 나는 그냥 전화만 했을 뿐이다였고 그때 아까 금감원이 적발한 하나은행 채용 비리는 면접 조작, 점수 조작이 있었던 그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돼서 사임으로 입장을 바꾼 게 청와대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안 된다라고 사인을 보냈거나 거 아니냐라는 아니면 얘기가 있습니다. 해명한 것과 달리 뭔가가 있었거나 둘 중에 네, 하나겠죠. 명쾌하지 않아서. 명쾌하지 예. 않으니까. 사실 금융감독원장이란 자리가 이제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를 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이 근데 감독기관 입장에서 사실은 좀 금감원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 게 감독기관장이 피감기관에서의 제기된 문제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어떤 사인이 잘못된 사인이 갈 수 있냐면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밑에서 이 잘못 뭐 관행으로 예전에 얘기했대. 예전에 털어보면 누구 하나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지 않느냐. 우리 잘못 건드리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고 나오겠다는 식으로 또 사인이 갈 수도 있어서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가 채용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각종 민간단체 선거 사무를 대행해 주기도 하잖아요. 예. 국가 채용원에다 맡겨가지고 우리 기업에 직원을 뽑아달라. 이런 기준,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면은 뭐 뒷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뒷말은 뭐 나올까요? 블라인드 면접을 한 거죠. 블라인드 면접. 용디님 중앙인사관리위원회라는 게 DJ 정부 때는 굉장히 위상이 높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형식을 민간까지 다 책임지지 않는. 그렇죠. 가면 쓰고 복면 면접. 수여방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관행이 전화 한 통 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금융권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직 어떤 그 이제 금감원장 분은 이렇게 오죽 많은 채용 청탁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은행 관할 감독관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 채용 청탁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면 알았다고 그쪽에다 얘기를 해주고
말을 안 한답니다. 아예. 그러고 있다가 합격 그 발표 전에 이미 다 정해진 다음에 그래 그 친구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합격했는데요. 그러면은 합격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렇게 미리 전화를 해서 뭐 잘 안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쪽한테는 생색을 내고 이쪽한테는 아예 영향을 안 주고 나름 꼼수인데 그게 그 나름 그렇죠. 꼼수가 검찰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도 부정한 짓 절대 하지 않는다. 연락 오면 지금 딱 그 고 기자가 설명한 것 같은 방식으로 사건 처리에 절대 압력 안 넣지만 미리 좀 얘기하는 정도로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다 보면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영향력을 했는지도 또 구분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없어져야 되고요. 그 아까 얘기한 임원 추천제 이런 거는 그게 뭐 음서제의 다른 변형이 될 것 같고요.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기 듣다 보니 나는 왜 금융권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갑자기 이런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가 저 같을 것 같아요. 네. 있으시면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전화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이 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년임을 놓고 이 회장과 이쪽 양측이 갈등을 빚은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이제 힘겨루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회장 이 하나금융지주 이쪽의 입장은 관치다. 왜 인사에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느냐? 정부가 지분 하나도 없으면서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회사라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 그 인사의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민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 자체를 없애야죠. 왜 간섭해요? 한국은행도 없애고 감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금리를 왜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왔다 본인들이 잘해야지. 누가 그렇죠. 그렇게 간섭이 들어가게끔 이 상황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란 기자님이 짚어주셨고, 자 미투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 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구만리 같은 세월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서검사 폭로가 이루어질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회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남성들은 그렇지만 아니 여자분들도 검사니까 저런 얘기 하지라는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댓글을.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검사나 엘리트 여성들의 폭로 말고 일상생활이나 직장 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상적인 성추행, 성폭력 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늘 후배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미투 이후 이렇게 바뀌었다. 세 가지를 보냈어요. 하나는 지하철을 타면 남성들과 손, 머리, 몸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다 쌩까는데 요새는 미안합니다. 바로 사과한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래간만에 만난 남자 후배가 갑자기 달려와서 프리허그 하려다가 딱 쓰면서 선배 이거 미투죠 그런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 선배들이 주로 남녀 7세 부동석 이제 밥 같이 못 먹지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조심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저거 전혀 좋게 안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안 좋게 들리는데요. 다 안 좋게 들릴 건 없죠. 아니, 뭐 저게 펜스룰이에요. 그야말로. 세 번째. 펜스룰이에요. 저거는 지금 나온 거는 미투의 운동하고 상관없이 이제 남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주의로 가고 있어요. 남자들 일부에서. 근데 지금 그 펜스룰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펜스룰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나라만 펜스룰을 회식 자리 같이 안 가고 술 안 먹는 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자리가 그만큼 빈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경우 펜스룰은 일상 업무에서 팀을 짤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업무적 성격이 있죠. 강한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펜스룰이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걸로 남성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시작이 그렇게 된 것뿐이지. 실제 저도 그 요즘 단체 대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방들을 따로 만들기 시작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어요.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봐. 그만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이 미투 운동을 이 창시자도 펜스룰을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펜스룰의 제 말은 핵심적인 의미가 그런 식으로 방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럼 남성들이 업무나 인사나 등등 모든 거 있잖아요. 정보를 자기들끼리 독점하게 되니까 여성은 업무에서도 거죠. 배제되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이럴 수 있다. 이게 펜스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술자리나 회식에서 배제하는 것을 펜스룰로 받아들이는 남성들이 있는데 그런 뜻보다는 본질적으로 업무 배제, 불이익 이렇게 간다. 네, 여기서 잠깐 그 시사 상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펜스 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그렇죠. 2002년에 미국 의회 잡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철칙을 말했는데 나는 아내 이외의 여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기서 나온 펜스 룰인데 왜냐하면 구설에 오를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펜스 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일종의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저거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각시 말고는 차에 안 태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준표 룰이라고 하는데 준표를. 나는 그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이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어요. 눈 감고 들으니까 옆에서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전 또 펜스 룰이라고 그래서 펜스를 친다? 펜스를 친다. 그렇게 또 저도 펜스 친다고 아침 알았어요. 함자가 또 그런 바람에 P와 F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되었으나 지금의 문제되는 펜스 룰은 업무 배제, 인사상 불이익, 그래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어렵게 하는 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운동.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성폭력을 막는 운동이 본질적인 미투의 의미인데 지금은 이게 정치권으로 미투가 가면서 미투인 듯 아닌 듯. 그래서 굉장히 미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미투를 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선 미투는 첫 번째가 권력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권력관계로 인하여 직업적 가치가 현재 혹은 미래에 훼손될 우려와 훼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성과 관련된 범죄가 결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미투를 좀 한정해서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는 과거 일들이 더 많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직업적 가치의 훼손이 현재 혹은 미래의 직업적 가치 훼손이란 말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추행을 할 때 아이들이 그 점수 수행평가 점수나 이런 것이 미래의 가치를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니까 내가 여기서 점수 못 받아서 미래에 내가 대학 가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뭐 이게 서로 그 수평적 관계, 이게 성평등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로 가자. 이런 취지가 사실 미투 운동의 본질인데 그쵸. 이 본질과는 두 분이 너무 다르게. 수세적으로 되는데 그 미투 운동의 창시자는 이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게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여성이 아무래도 이제 성관념상 여러 가지 조건상 피해자가 많아서 이게 여성 운동처럼 미투가 인지되지만 그 꼭 여성만이 미투의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저는 피해도 피해지만요. 좀 차이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를 통해서 왜 여자분들은 이런 걸 피해라고 느끼는지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책들도 많았지만 저도 최근에 몇몇 사례를 들으면서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들은 얘기 중에 제가 들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후배한테 여자 후배 꽤 차이 나는 후배한테 가정 내 성희롱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왜 저한테 선배라고 하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세배를 해도 여자 아이들에게만 어른들에게 뽀뽀하고 포옹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성차별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왜 여자아이는 유난히 와서 남자 어른들한테
뽀뽀를 하고 포옹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냐 그것부터가 잘못됐던 얘기인데 저도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꾸로.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거꾸로 네. 어린 남자아이들 예. 뭐 막 고추가 어떻다 그래서 어른들이 막 하는 것도 저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그 또한 일종의 성희롱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이 미국 가서 그랬다가 성추행으로 거기서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역시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서 어른들이 그러시는 걸 이거를 당하는 그 꼬마 남자아이가 수치를 느끼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다 어쨌든 이 미투나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게 다 성차별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펜스룰은 성차별을 더 이렇게 공고하게 하는 거고. 제 딸들도 보면 저는 딸들한테 특별하게 그 손이 말하잖아요. 파란색, 분홍색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분홍색을 좋아한다거나 사준다거나 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딸이 한 얘기가 엄마 분홍색은 여자 색깔인데 왜 저 아저씨가 입었어? 라는 이런 말을 듣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근데 모든 게 그런데요. 그 아저씨는 저기 자유한국당 그쪽 계열이 아닌가. 파란색은 민주당 뭐 이렇게. 그런데요. 국회에서 뭔가 많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영 작가들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국회는 그 보좌관을 뽑는 방식이 독특해요. 그냥 의원이 뽑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하면서 자른 것도 맘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급 보좌관, 수석 보좌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대개 수석 보좌관하고 사급 보좌관 한 명을 더 뽑고 일은 수석 보좌관 중심으로 되니까 수석 보좌관에게 나머지 비서관의 구성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수석 보좌관이 의원을 대신한 많은 권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권력적 위계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 여자 비서관에 대한 성추행을 할 조건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비서관을 이제 제 경우도 뽑아봤잖아요. 뽑을 때 소개를 받게 돼요. 그러면 평판을 보고 뽑는 거예요. 놀라운 게 그 자유한국당에 있던 분이 민주당 보좌관이 되기도 하고 민주당 보좌관이 또 자유한국당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뽑는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주장한 게 있어요. 의원실 방을 전부 유리로 칸막이를 하자. 요새는 대부분이 다 유리로 하잖아요. 투명하게. 근데 그렇죠. 기업체가 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투명하게 되고 일 열심히 하는 방 안 하는 방 다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폐쇄적인 권력 구조 안에 있다 국회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왜 이런 미투 관련된 내용이 다 특정 정당 관련돼서만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뭔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이래서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느 정당 또 집권기에는 해봐야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고 인식이 있었던 것 그다음에 같기도 하고. 이번에 안희정 지사 때도 보면 김지은 씨를 주변의 동료들이 보호해주겠다고 남성들이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나 개혁 쪽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이해하고 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뭐 그래도 요즘 보수 정당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거는 참 뭐랄까요 많이 신전된 모습이 아닌가. 그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한 보수 정당 쪽의 비서관이라고 추정되는 여성이 당신 의원실에서 벌어지는 미투부터 단속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폭로가 없을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네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침 드라마도 울고 갈 막장을 만들지 말고 민병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사실상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주보다 똑같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지난주 안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많이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열, 최민희, 고란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4부에서는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함께하겠습니다. 정두원, 정택은 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의원이시고 자, 그 같은 정신은 아니시죠? 연일정 씨, 하동정 씨. 정씨는 원래요.
큰형이 이제 경주정 씨고 신라 때 삼형제가 있었는데 예. 둘째 형이 연일정 씨고 예. 셋째가 예. 동래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다 파동이 됐거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경주정 씨에서 나온 하동. 하동정 씨 맞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정주영 정 씨입니다. 정주영 정씨입니까? 네, 돈이 많습니다. 예.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저 정태근 의원님이 본가다. 아닙니다. 경주정 씨가 예. 그 본가고 본가죠. 연일정 씨.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보호수의 품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착잡하고 안타깝죠. 그 얼마 전에 우리끼리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김희중 전 비서관이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어요. 예, 업보라고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막. 그래. 김희중 전 비서관은 말하자면 이제 감옥 갔다 오셨고 MB가 이제 아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아서 상당히 뭐랄까요 상심을 했고 그 얘기를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여간 이제 장례식장 왔다 이제 갔다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짓을 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친 거거든요. MB가 김희중 비서관이. 그게 얼마나 지금 인제 와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좀 우스운 얘기죠. 그 일각에서는 김희중 비서관이 MB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속실장 완전히 문고리였잖아요. 예. 만약에 김유중 실장이 부정한 돈을 계속 해먹을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한번 연결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게 권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본인이 가정사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 집을 마련해야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한 돈을 받은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MB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러고 이제 갔다 와서도 좀 마음으로 좀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옆에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김유중 부속실장 입장에서 보면 또 MB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더 상했겠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8.15 뭐 경축사인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8.15 경축사가 아니라 그게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 2011년에 청와대 확대비선관회의를 하는데 9월달 2011년 9월달에요. 난데없이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다. 그러면서 절대 뭐 헛된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말씀 하기 전에 홍준표 대표를 만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뭔 하여튼 계기가 돼가지고 비서관에 의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뭐 완벽하다. 나는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어요. 내일 MB 소환.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정말 좀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저같이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게 진짜 좀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그 김윤옥 여사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명품 가방에 그 돈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엊그저께 나왔는데 그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이게? 거기하고는 무관하고요. 무관합니까? 네. 그럼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거 밝히셔야죠. 그래 책무를 지고 제가 그냥 대가리 받고 있겠습니다. 너무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고. 근데 그 검찰도 이제 정보 라인이 있고요. 또 검찰에서 지금 이거를 뭐 내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한테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저는 그 보도 봤을 때 그 정도원 의원님이 그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던
그 사건의 얼기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그 일 중에 경청동지라고 표현을 너무 좀 과장되게 한 면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과장된 거였습니까? 이 일도 사실은 제가 해결했던 문제인데. 그래요? 네, 경청동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백을 그 돈을 넣어서 김인홍 여사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에 청와대에 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권 챙겨줘야지 이권 안 챙겨주고 뭐 하는 거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와서 일종의 협박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제 나중에 좀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건데. 양상이 비슷한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근데 이제 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MBC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 신부가 이제 뭘 전달을 했고, 근데 성공의 신부 그 시점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07년 시점이거든요. 대선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백에 예를 들면 가장 고액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0짜리 지폐잖아요. $100짜리 한 묶음 해도 1,0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BC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쓰긴 썼을 텐데 현실적으로 수사가 안 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든지 간에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야 수사를 하지만 심지어는 예를 들면 사전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인데 그거를 수사를 할까요? 수사 안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수사할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태산 같죠. 조금 좀 그래서 그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타격을 가하려고 이제 그렇게 피의사실을 좀 흘리는 경우는 있죠. 그 어떻게 김인옥 여사는 이번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 소환 등 MB 가문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 건이 있죠. 특활비 1억 그 외국 출장 중에 받은 거는 김희중 부속시장이 진술을 했고 그게 이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과는 부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이죠. 근데 앞에서 요 직전에 이제 언니들 뉴스에서 우리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MB 지금 소환돼도 수사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인홍 여사 특활비 건 같은 경우만 해도 김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줬다는 주체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제2부속실에 있는 여비서관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을 맞춰서 우리는 당연히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알고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김희중 씨는 당연히 이제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전달했지만 전달할 때에 서로 예를 들면 그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관이 나는 그런 얘기 전달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김인홍 여사를 데려다 조사하기가 굉장히 깝깝해요. 재판정에 세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정돈 선배님이 이제 이 MB와 MB 측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는 게 뭐냐면 MB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MB 자신과의 싸움. 극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드물게 이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은 이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 있는 게 지금 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스 문제방 같은 경우도 이렇거든요. 지금 다스가 무려 이제 8조 평가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영미 씨한테 한번 김재정 씨로부터 상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은 씨가 검찰에 가가지고 다스 누구 거냐 그랬더니 내 거는 내 거고 내 집은 내 집은 거고 권영미 씨 거는 MB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자기 지분은 자기 거지만 권영미 김재정 씨의 그 부인 그분 지분은 MB 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상은 씨 거라는 것으로 주장이 되면 이상은 씨께 돼버리잖아요.
47%의 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게 가지려고 권영미 씨 입장에서도 그게 권영미 씨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수사인데 다스와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 수사인데 그 전에는 뭐 3자의 것인 것 같다 뭐 아니다 정호영 특검은 MB께 아니다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만약에 재판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내 거 맞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MB는 내가 재산을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죠. 그 대신에 이제 삼성에서 받은 그러니까 뇌물성 그 소송비 대납 사건은 또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상은 씨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횡령한 건이 몇 개 있고 뭐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한 2년 살고 나오면 4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거가 된다. 다스 지분이. 그리고 MB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거 날리고 예를 들면 김재정 씨로부터 권영미 씨한테 넘어갈 때처럼 그중에 지분 몇 프로 정도만 청계대다에 넘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MB와 MB의 명예, MB의 재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10억도 그렇게 받아내시는 분이 이게 몇 조에 이르는 그런 지분을 형님한테 드린다? 저는 이건 뭐 상상도 못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다 쓸 것으로 가는 순간에 그 삼성에서 들어온 돈이 확실히 뇌물이 돼버리잖아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용민 앵커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집착이 강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그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요청해서 한 40억 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30억 썼어요. 그 10억 남았는데 그 10억 가져오라.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뭔가 재산에 대한 애착은 그래서 정태근 의원이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때. 아니 자신과의 그때 나와 지금의 나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극기훈련이군요. 거의 자기를 이제 극복하는. 웃으면서 얘기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전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그 돈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되게 돈을 사랑했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신앙이었거든요. 돈이. 자식보다도 돈이 중요할 정도로. 근데 이제 MB 쪽은 돈이 많으면서도 사랑하니까 이제 좀 심한 거죠. 그래요. 집권한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MB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확실하죠. 그 후에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데 뭐 그냥 한 번 조사로 끝내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바로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뭐 불구속 그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전두환 대통령처럼 도피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당일날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청구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3월 21일 날 들어갔다가 3월 30일 날 청구됐으니까 한 9일이 걸렸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조사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5월 23일까지 끌다가 이제 그 비극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영장 300억에 이르는 본인이 적극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발부가 되지만 지금 많은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본인이 부인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지금 김백준 비서관 기획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뭐 김진모라든지 뭐 김희중이라든지 장사소라든지 박재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여론조사에 쓰고 뭐에 쓰고 그래서 MB가 몰랐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측근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진술만 갖고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김백준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꼼짝없이 자기가 다 이제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예. 증거를 자꾸 이제 본인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국빌딩에도 가봐라 뭐 그렇게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MB하고 측근 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싸움이 되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제 예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일단 조사를 마치고 그중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으로 일단은 줄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심사에 가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영장심사만 9시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장심사 재판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다음날 발부가 됐죠. 그래서 그 제가 변호사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영장심사 할 때에 그 적시한 내용 중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수록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도 MB를 가시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확실한 내용을 추려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 듣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좀. 근데 저희 금기가 있습니다. 출연자끼리는 서로 디스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이거 듣고 오면서 제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예. 자, 그래요. 이 아무래도 MB 이 소환이 내일 큰 뉴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또 하베스트와 관련한 그 자원 외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뭐 오래전부터 나온 의혹이기도 한데 MB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 MB에게 지금 검찰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국내 비리 문제였다면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부분은 사실 그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고 네. 수사도 했죠. 근데 이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였기 때문에 수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광물자원공사가 대략 그 파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다른 거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실사를 해봤더니만 돈 되는 건 별로 없고 예. 돈이 조금 되긴 되는데 돈 조금 만들라니까 그 유지비 그러니까 운영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돈보다 들어갈 돈이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얘기하는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베스트를 살 때에 평가를 하고 거간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뒷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유전을 할 때 보통 전문 용어로 상류하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제업 이런 거는 인수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기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예를 들면 광물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럼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뒷돈이 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바로 MB를 향할지 뭐 자원 외교를 열심히 하신 분한테 갈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향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4조의 누적 손실이 이루어졌는데 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뒤에서 그 당시에 그 형님이 이제 자원외교를 총괄한다니까 이상은 아니 이상득 그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실적에 연연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같은 나라하고 뒷거래하기는 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굉장히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책적인 무리한 판단 실수지 무슨 비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낸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누적 손실이 4조인데 이게 뭐 어처구니는 없죠. 정말 어이없는 이런 그거를 중개한 사람이 공식적인 리베이트를 많이 받을 수는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정지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건데 이것까지 끼워서 갔으니까 예를 들면 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를 한 사람한테 뭐 성공 보수를 준다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그 당시 있죠. 그 사장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금 강영원 사장 무죄가 났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뭐 하여간 참
이 부분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은 또 어떤 증언이 나오고 어떤 물증이 나올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두 분 보기에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쉽지는 않다고. 우리가 지금 막 회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300억이 다 걸리고 이거를 검찰에서 증명해내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팔성 회장이 줬다는 돈 있잖아요. 근데 우리금융지주 회장 8억 원 예를 들면 이상득 씨한테 갔다.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이 이상주한테 갔다. 근데 이제 이상주는 안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받았다 치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에서 먹었다. 그러면 알선수재잖아요.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끝났다니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혐의가 MB한테 딱 적용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것을 무진장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두원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MB가 보통 아주 신중하고 주도면밀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3588에 쓰시는 분 정두원 의원님, 경천 동지가 혹시 4대강 관련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장진규님, 의혹들에 대해서 돌려 말하듯이 뉘앙스를 신나게 풍기는 게 너무나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돌려 얘기하실 때 바로 거기서 이제 낚아야 되는데 MC 역량이 좀 부족해서 잘 못 낚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의 어떤 철벽 방어. 자, 다음 주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보수 정치 세력에 정두원 의원 같은 분은 영입이 안 되는지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인효님이 보내셨어요. 영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정태근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카란 설이 있던데. 정태근 의원님도 너무 아까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한 시간, 우리 정두원, 정태근 두 의원님 감사하고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저는 새 그릇 먹으라고 박상우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거였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의 정치쇼였고요.